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공상님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새 비가 엄청 많이 오죠. 네, 장마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장마라기보다 우기라는 느낌? 맞아요. 네, 폭우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비 피해가 혹시 많지 않으셨나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지금은 좀 가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네, 그렇죠. 네, 태풍이 왔다가 뭐 저기 오키나와인가 거기서 뭐 소멸했다라고 오늘 기사를 봤거든요. 그쵸. 얼마 전에 장미라는 태풍이 네. 와가지고 저희 막 그 엄청 설레발 쳤거든요. 막 이거 막 피해 있을까봐 막 방제 문자도 엄청 오고 그랬는데 그 저희가 포항에 있잖아요. 근데 울산쯤에서 태풍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렇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그 이제는 좀 덥잖아요. 많이 더워졌는데 또 이제 열사병 조심하시고 비가 가시니까 귀신같이 또 더워졌어요. 네. 사실 뭐 더운 게 맞죠, 여름엔. 그 네. 인터넷에 보니까 사진이 있던데요. 왜 그 중부지방에는 호우주의보 네. 그래서 시퍼렇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남부지방에는 그 폭염주의보? 폭염주의보에 시뻘겋게 돼 있고 중간을 모른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그러네요. 돌아다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중간을 모르는 날씨입니다. 이게 혹시 또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일 수 있다. 뭐 맞아요. 기후위기의 영향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조천호 원장님이라고 이제 예전에 기상연구소인가? 하여튼 거기 원장이셨던 분 강연을 들었는데 그 이분이 책도 내셨거든요. 파란 하늘 빨간 지구였나? 하는 책도 내셨고, 찾았습니다.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님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더 이상 안 하고 계시지만, 저서가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과학자시면서 과학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기후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봤을 때 분명히 그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이거를 받아들이고, 당장 이제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쓰셨지만 이제 최근에 강연을 들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 뭐 또는 폭염 이런 게 기후 위기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사실 이번 것만 보고는 그거를 이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대요. 이게 여러 번 반복돼야 나중에 이제 훗날에 돌이켜 봤을 때 그게 좀 이제 그 기존의 그런 뭐 평년의 이제 기온이라던가 평년의 이제 기후에 비해서 이상적인 기후였다. 그 다음에 뒤에 돌이켜 보니까 그게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거를 사후에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한번 이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뭐 이게 그냥 뭐 중간에 이제 튀는 데이터였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그러니까 숲을 봐야 된다. 네, 넓은 시간 스케일에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냥 한 번의 이벤트 가지고는 이게 뭐 경향을 알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좀 우리가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그 댓글 소개부터 할까요? 네. 네. AZSPD님이 팟빵에다 남겨주셨습니다. SFA 편에서 주로 관내분실이 실렸던 수상 작품집의 단편들이 많은데 내용을 아는 단편이 많아서 소설이 영화화되는 파이프라인이 정말 좋다고 남겨주셨어요. 근데 또 텃밭이 돼야 되는 소설 쪽에
양적 성장이 절실해 보인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작품집이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수상 작품집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여기에 실렸던 단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읽고 또 까먹었던 그런 작품도 있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읽었던 좀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찾아보면은 뭐 제가 읽었던 제 작품이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게 7월 단신편에서 공상님이 어쌔신 크리드 얘기를 하셨는데 암살자가 고대 신들을 만나는 장면이 어느 편인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이게 오디세이의 그러니까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가 이제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건데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건데 여기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최초로 나온 게 제 생각에는 그 오리진인 것 같아요.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는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거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게 아닌가? 이집트가 맞을 거예요. 이집트가 맞고 네. 오리진이 아마 처음으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 이 게임을 플레이 해본 게 아니라 저도 이 게임에 대해서 그냥 정보를 이게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주워들은 편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네. 아마 그냥 오리진이 맞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 오디세이는 스파르타 출신의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집트는 아니지 않을까요? 오리진이 더 최근작인가? 오리진이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거고 네. 오디세이가 그리스를 배경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헷갈렸네요. 네. 그러면 저 암살자가 고대 신들을 만나는 장면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오리진에는 제가 확실히 나오는 걸 봤고 오리진에는 제가 본 것 같고 네. 일단 오리진인 걸로 그러면. 네. 네. 오디세이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달아주신 댓글이 엔딩 보게 해주세요를 읽었습니다. 재미는 있었는데 솔직한 감상으로는 게임 개발자만이 쓸 수 있는 소설은 아닌 것 같아 굳이 전현직 개발자 출신 작가를 모아서 단편집을 낸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저희가 다음 작품으로 다룰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작품 다루면서 다음에 다룰 이제 엔딩 보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다루면서 이 얘기는 좀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밤의 얼굴들도 읽었는데 인간의 사후와 테크놀로지에 대한 소재 같은 것이 관내 분실 그리고 켄 리우의 동북아시아에 관한 어쩌고저쩌고를 생각나게 하던데 6편의 단편 중에 3편이 이 소재라서 의외였습니다. 그랬었죠. 네, 맞아요.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었죠. 그쵸, 과거사를 다룬 작품들이 많았었죠. 네. 그리고 모멘트 아케이드가 제일 좋았는데 마지막 결론이 한편으로 좀 섬뜩한 기분도 들더군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 마지막 엔딩이 뭐였죠? 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네. 자기가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인 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누나한테 감사해 하면서 끝나지 않나요? 언니 아닌가요? 진짜 언니. 네. 네. 저 언니 근데 눈을 못 뜨다가 뜨잖아요. 마지막에 어서와 하고 오랜만에 눈을 뜹니다. 눈이 부셔요. 이러고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생은 눈을 뜨는데 요 안에서 만났던 의식 모멘텀 요 사람은 이제 계속 좀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쵸.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무서울 수도 있고 사실 저는 그런 분들의 이제 의식 세계가 궁금하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식물 인간들이 의식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의식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은 계속 꿈 같은 거는 꾸고 있는 것일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아니면 세상을 계속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일까? 목소리가 들리는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치매에 걸린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치매에 걸리지 않은 자아가 남아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몇 년 만에 깨어났는데 아는 옆에서 가족들이 한 이야기를 막 듣고 있었다. 막 이런 괴담 아닌 괴담들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뭐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네. 들었던 적도 있는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 책은 저도 도서관에 신청했습니다. 흐흐라고 하셨어요. 저도 도서관에 신청해가지고 드디어 왔어요. 왔는데 지금 빌린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못 빌리고 있는데 그 되게 그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큰 판형에 안에 풀 컬러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그 생물학 교과서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약간 뭐라고 해야지? 백과사전 같은 느낌? 네. 네. 그런 반딱반딱한 종이에다가 뭐 글씨도 큼직큼직하고 뭐 그렇게 좀 뭐 SF에 대해서 다룬다기보다는 약간 인터뷰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냥 약간 후루룩 봤을 때는. 근데 뭐 어쨌든 한번 읽어보면 재미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바야시 사무엘님이 네.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별의 계승자 호시노 유키노부의 만화만 봤었는데 시리즈물이었군요. 몰랐네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시노 유키노부의 만화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되게 저번에 얘기했던가요? 그 헌트가 엄청 잘생기게 그려졌더라고요. 헌트 박사가. 엄청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딱 주인공, 미국 영화의 주인공급의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했던 헌트는 그냥 좀 달랐나요? 그냥 아저씨였거든요. 그냥 뭐 좀 멋있는 척하는 아저씨였는데 이건 진짜 뭔가 네. 되게 잘생긴 사람이 돼가지고 약간 톰 크루즈가 약간 나이 든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려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이저스 스피릿님이 그 이거는 별의 이제, 계승자 에피소드에 5천 캐시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댓글도 달아주셨는데요. 이번 방송 재밌었습니다. 우선 별의 계승자를 오래전에 읽어서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들으니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다가와서 좋았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보는 작품은 이제 좀 처음 보는 것처럼 읽을 수 있어가지고 제 친구가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야, 너는 볼 때마다 재밌어서 좋겠다.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안 본는 삽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죠. 하여튼 새롭게 다가와서 좋았고, 추리물이라서 그런지 사실이 밝혀진 순서대로 하나하나 얘기하는 방식이 재밌었습니다. 핑퐁 토크가 원활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원격으로 녹음을 한 거였는데 다행히 핑퐁이 원활하다고 느끼셨다니 맞아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외골격과 내골격이 있는 물고기 얘기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발라먹기 힘들겠다니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크크크. 마치 간장게장의 물고기 형태를 먹는 것 같겠어요. 하지만 물고기 형태라면 나중에 밥을 비벼 먹을 때 한 공기는 넉넉히 들어가겠구나. 밥을 담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그러게요. 그러게 물고기 형태의 이 외골격 안에 이제 밥을 비벼 먹으면 많이 비벼 먹을 수 있겠네요. 중간에 등뼈를 다 빼고, 그쵸. 예, 그렇게 해 먹어야겠네요. 게장 좋아하시나요, 공상님? 게장은 맛있는 데는 잘 많이 못 먹어봤어요. 맛있는 게 따로 있나요? 저는 아무 때나 다 맛있던데. 그래요? 네. 간장게장은 좀 맛있는 거 먹기 어렵지 않나요? 그런가요? 저는 비리게 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하던데요. 그렇긴 한데 저는 그냥 보통 음식점에서 나오는 거 먹으면 다 맛있던데요. 그건 맛있죠. 그죠? 네, 그런 건 네, 맛있죠. 근데 네, 막 그 게장 전문집을 가가지고 네. 막 이렇게 여기가 막 그 몇 대 내려오는 게장이야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가가지고 먹어보지를 못했으니까 그 약간
게장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게장을 먹어보지는 못했다 이런 느낌. 뭐 그렇게 약간 특별한 게 그거 있었어요? 고깃집 가서 냉면을 먹는데 나는 냉면을 좋아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평양냉면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약간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아 그런가요? 게장이 아무튼 뭐 그렇게 그런 레벨이 게장 높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네. 그 횟집 가면 나오는 그런 게장은 잘 먹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 그런 게장 좋아합니다. 약간 게장은 쭉쭉 뭐 짜먹는 느낌도 있고. 그렇죠. 네, 밑반찬으로 많이도 먹으니까요. 네. 그래서 간장게장을 좋아하시나요? 양념게장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양념을 더 좋아해요. 아, 저는 간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맛있죠. 네. 청취자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좀 그 네. 페이스북에도 그 댓글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거는 페이스북에 다나님이 데이나입니다. 데이나. 아, 데이나. 네. 데이나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저희 SF8 다른 방송에 대한 네. 포스팅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네. 어떤 댓글이죠? 사실 그 제 애인이 단 댓글인데 네. 이거를 읽어달라고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우주인 조안과 하얀 까마귀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우주인 조안에서 해볼까라는 대사가 인상이 깊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같이 봤어요 사실. 같이 봤는데 그러셨구나. 네. 너무 우주인 조안 같은 경우에는 클리셰가 너무 많아서 네. 약간 지루했다 이런 평가도 해줬고 음. 그 다음에 그 우주인 조안에서 보면은 C들이 나오잖아요. N하고 C가 나오잖아요. 네. 그 주사를 안 맞은 데가 N이었나요? 맞나? 주사를 안 맞은 클린이랑 넌 클린이잖아요. 아 맞네. N이구나. 네. N들은 뭐 서로 다 연결돼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서로 막 다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약간 그 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막 그 성소수자들끼리는 막 다 알지 않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잘못될 수 있다. 왜곡된 시선이 있을 수 있다. 선입견일 수 있다. 네,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해볼까가 어디에서 나오는 대사였는데요? 우주인 조안에서 나오죠. 뭐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데요? 그 별 이렇게 쫙 나오는 그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거기 어디에 천문대 같은 데 가가지고 네네, 그거는 기억나요. 네, 거기서 네. 그 영화 얘기하잖아요. 무슨 네.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 아닌가요? 그 그랬던가? 작품 내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 아닌가요? 그렇구나. 네. 저 벌써 많이 까먹었네요. 다시 보면 재밌게 볼 수 정말 있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작품으로 들어갈까요? 네. 네, 오늘 작품은 지난 회에 이어서 별의 계승자 네. 2탄으로 이제 네. 별의 계승자가 총 5권인데 그 중에 4권과 5권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4권이랑 5권이 되게 읽기가 힘들었어요. 둘 다 왜죠? 좀 앞에 1, 2, 3권은 약간 추리 요소도 있고 좀 우주월드. 뭐랄까 네 그런 네. 좀 쉽게 읽을 수 있었는데 뒤쪽으로 가니까 좀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약간 과학적으로 좀 더 하드 SF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네, 그래서 특히 5권 가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큰 맥락은 알겠는데 네. 그 안에 막 양자역학이 나오고 막 플랑크 상수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좀 어려웠어요. 그런 게 막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계속 막 나와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벅찼달까요? 그래서 그 약간 1, 2, 3권을 생각하고 제가 4권, 5권을 이제 만만하게 봤거든요. 이게 두껍긴 하지만 술술 넘어가겠지 이러면서 막 봤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막 밤을 막 새가면서 막 읽었는데 다 못 읽어가지고 그럴 그랬답니다. 수 있죠. 네. 네, 어쨌든
근데 재밌긴 재밌어요. 예, 이 아이디어가 사실 1, 2, 3권 1, 2, 3권도 참 재밌지만 이제 4권, 5권은 소재 자체가 좀 신선한 느낌이랄까요? 예. 저는 4권에 나오는 그 네. 소재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4권 소재도 참 뭐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5권은 이제 흔하다면 흔한 소재긴 한데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내는가가 좀 신선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1, 2, 3권과 4권, 5권은 약간 4권, 5권은 약간 스피노프 같은 느낌이 좀 더 들긴 했었어요. 네. 공상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그 이론적인 이야기를 사실 좋아해서 그 부분 재밌게 읽었고 특히 그 4권에서 보면은 4권에 그 컴퓨터 안에 뭐 또 다른 우주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우주에서 그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우주의 뭐 중력과 비슷한 개념이 왜 생겨나는지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좀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취향이 맞았고 네. 그래서 4권, 5권 읽으면서도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렵다? 네. 재밌었다. 네. 뭐 조금 어렵긴 했지만 재밌었다. 네. 그래서 네. 읽으시는 분에 따라서 저와 비슷한 분이 있을 수 있고 공상님과 비슷한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저와 비슷한 분들이라도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이제 건너뛰면 사실 뭐 그냥 줄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스포일러 없이 좀 얘기를 해봤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스포일러를 다 하는 걸로 진행을 할까요? 네.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선 4권부터 얘기를 네. 해보죠. 네. 3권에서 저희가 3권의 뭐 맨 마지막 부분을 얘기를 안 하지 않았나요? 저번 방송에서? 네, 맨 마지막 부분에 일부러 네. 좀 남겨놓는데 저희가 오늘은 그 스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부분은 5권으로 연결되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하죠. 네네. 근데 뭐 일단은 미리 얘기를 드리면은 네. 3권에서 마지막에서 그 브리길리오 일당이 도망을 가는데 그 뭐 텔레포트를 또 시도를 하죠. 원모를 열어가지고 텔레포트를 시도하는 도중에 뭐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나서 이제 과거의 미네르바로 람비아와 세리오스가 대립하고 있던 그 2500만 년 전의 미네르바로 떨어지죠. 그래서 그 헌트랑 걔네들이 그 브리길리오 일당이 과거로 돌아간 거를 확인을 하고 3권이 끝납니다. 이제 그게 결말이고요. 사실 4권하고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고 5권하고 연결이 되는데 일단은 3권의 그 결말을 얘기를 안 하고 저희가 그 소개를 마쳤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4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가루스 총독이 그 샤피에론호를 그 함장이었죠. 네, 함장이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제블렌 사회를 얘기를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제블렌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죠. 제블렌인이 이제 원래는 람비아 사람들이었는데 네.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미네르바에 남겨져 있던 람비아인들을 저희 투리엔 외계인들이 데려갔다. 그쵸.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저희의 전 방송을 먼저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네르바에 살고 있던 이제 세리우스와 람비아 요 두 나라 중에 이제 람비아인들이 요 투리엔인에게 구해져서 이제 제블렌인이 되고 그다음에 제블렌이라는 행성에 사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사회가 약간 희한한 사회예요. 여기가
지금 좀 사람들이 약간 의욕을 좀 상실하고, 그 다음에 약간 개토화 되어 있는 그 사회가 그 좀 이렇게 그다음에 현실을 약간 인식을 제대로 못한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느낌이고, 뭐 좀 망가진 부분도 잘 수리가 안 되고, 뭐 그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주인공 일행들이 갔을 때. 네. 왜냐하면 일단은 지난번에 거기서 이제 가짜 전쟁 따옴표 가짜 전쟁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제블렌인이랑 이 투리엔인이랑 제블렌인데 투리엔인 플러스 지구인이 이제 싸우다가 이제 이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냐면은 제벡스라는 컴퓨터가 있죠. 제블렌에는 네 제벡스를 이제 좀 혼동을 시켜서 네. 해킹을 해가지고 이겼는데 이 제벡스가 사실 이제 제블렌 사회를 이제 속속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벡스가 좀 얘네들이 이상해진 원흉이 아닐까 이러면서 제벡스를 끄죠. 네. 제벡스를 끄고 근데 그게 혼란을 약간 더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네. 약간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통신사가 그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통신사에서 불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네. 카톡이 안 됐던가? 이제 결제가 안 됐었죠. 카드로 이렇게 해도 카드사랑 이제 통신이 안 돼가지고 카드 결제가 안 되고 뭐 그래서 좀 혼란이 있을 뻔했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도 원래는 이제 제벡스 시스템에 엄청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끄니까 좀 무기력해지고 그다음에 막 제벡스한테 이제 접속하기 위한 어떤 그 암시장에서의 거래 뭐 네. 이런 것도 막 네. 이루어지고 엄청 그게 그 접속권 같은 게 비싸게 팔리고 그런 시위가 사회 일어나고 네 복구하고. 그리고 반지성주의가 등장하죠. 네. 약간 소용돌이 자주색 혼돈의 소용돌이 네. 그다음에 빛의 축 뭐 네.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네. 발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약간 빛의 축의 교주는 그러니까 혼돈의 소용돌이 교주가 있고 빛의 축의 교주가 있는데 그렇죠. 빛의 축의 교주는 자기가 제벡스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가 제벡스의 일부고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제벡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책 앞부분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 제벡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을 자신이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혼돈의 소용돌이 교주도 뭐라 주장을 하는데 그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사이비적인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작가가 평소에 약간 반지성주의나 이런 거에 조금 화가 나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들은 다 과학자잖아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네보다 훨씬 발전하고 훨씬 옛날에 이런 그 과학기술 문명을 이뤘던 이 인류가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는 게 좀 어이없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근데 뒷부분에 가면은 네. 오히려 과학자들이 약간 생각이 틀렸다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말한 게 진짜 진실이었고 이 사람들이 말한 뭐 예를 들어 기의 흐름을 따라서 막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면은 뭐 무슨 새로운 세상으로 나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실제로 사실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약간 오히려 약간 과학자들에게도 약간 생각할 거리를 던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사실 5권에도 좀 나오긴 하는데, 이 투리엔인들이 사실은 이제 정신적으로 엄청 성숙해가지고, 약간 내적인 성장? 내적인 수행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좀 더, 등한시했다? 아니요. 그런 거를
추구를 하잖아요. 네, 너네들이 지금의 상황을 거치고 나면 미래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부분, 영적인 성장이나 이런 부분도 좀 긍정을 하고 있긴 뉴에이지스러운. 한데, 그쵸? 약간 뉴에이지스럽죠. 근데 그렇긴 한데, 4권 보면서 저는 그거 생각났어요. 신들의 사회라고 그 로저 젤라즈니의 그 책이 좀 이거랑 좀 비슷해요. 여기 나오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책 일단 좀더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더 네.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핵심 내용을 바로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나왔나 생각을 파헤쳐 보니까 사실은 내부 우주라는 것이 제벡스 안에 생겨 있었고 와로스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내부 우주에 있던 인격체들이 그 제벡스랑 연결된 그 사람에게 지적 생명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네, 컴퓨터 안에. 그쵸. 네. 컴퓨터 안에 직접 생명체가 생겼는데 얘네들이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뭐 아닌가? 바이러스.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더 가깝지 않나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근데 그쵸. 프로그램은 아닌데 네. 어쨌든 그 네. 얘네들이 네. 이제 소프트웨어. 근데 또 소프트웨어도 아닌 게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네트워크 컴퓨터 안의 이 전자의 흐름과 뭐 이런 것들 그런 미시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진짜 세상에 있는 중력이라던가 어떤 입자들의 충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세계 안에서도 똑같이 이제 뭔가 구현이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세계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프로그램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존재라고만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 어떤 전자적인 그런 미시 세계에서 발생한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좀 졸면서 읽어가지고 사실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어요. 공사님 이야기로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물질이 이제 실제로 존재를 하면은 여기 있다는 걸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 세계에는 이런 물질들이 모두 컴퓨터 부호화되어 있는 거죠. 데이터로. 네. 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네. 컴퓨터 시뮬레이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인 세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자연 발생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노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노드가 그 인공지능 같은 거 프로그래밍 할 때 노드를 쓰잖아요. 우리 뇌 안에 있는 신경망 같은 거를 그 신경망도 일종의 노드잖아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제벡스 컴퓨터 안에 들어 있는데 그 제벡스 안에 노드들이 어떻게 신호를 주고 받는지 프로그래머가 이제 짜놨잖아요. 예를 들어 한 노드는 그 서로 우리 뇌에서 뇌가 그 부위가 있잖아요. 네. 이 부위는 뭐를 담당하고 저 부위는 뭐를 담당하고 이런 것처럼 노드들도 서로 담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서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끼리 뭐 뭉치려는 성질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세계에서 중력으로 발현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 가장 최소 입자가 퀀텀이잖아요. 양자잖아요. 네. 근데 그 세계에서는 이 노드가 켜져 있냐 꺼져 있냐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노드라는 것은 뭐 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의 그 꼭지점? 네트워크 같은 걸 그릴 때 이제 네. 점이 있고 그 점 사이를 잇는 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점 각각을 이제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뇌의 네트워크를 보자면 노드 역할을 하는 건 각각의 신경세포겠죠. 뉴런이죠. 네, 뉴런이고 그다음에 뉴런 사이에 이제 시냅스가 있고 그 네. 시냅스를 건너다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던가 아니면 그 전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전기 신호라던가 이런 것들이 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컴퓨터 내부 세계의 어떤 전자의 흐름과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의 이제 컴퓨터는 약간 바이오 컴퓨터 같은 건가 봐요. 그 약간 뭐라 그래야지? 그 뇌를 좀 따라한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뇌를 따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비슷한 원리로 작동되는. 그 요즘도 그런 거 만들고 있지 않나요? 이런 거? 그 뇌를 따라하거나 아니면 네. 약간 뭐라 그래야지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식 컴퓨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것처럼 뭐 꼭 그럴 필요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모종의 설계를 갖춘 이 컴퓨터가 그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로 인해서 그게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갖게 되고 네. 그게 이제 우연히 그러니까 완전히 호환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세계의 세계관과 우리 세계의 뭐랄까 좀 그 의식 체계와 그 다음에 그 세계 안의 인격체의 의식 체계가 완전히 뭔가 원활하게 이제 호환이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간혹 그 내부 우주의 인격체가 바깥 우주의 그 인간에게 이제 빙의한다 그러죠. 네. 빙의가 될 때 엄청 좀 원활하게 이제 빙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정신이 완전 혼란해지기도 하고,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부 우주의 세계에는 길이가 우리는 이제 길이가 변하지 않잖아요. 네, 물론 우리 우주도 이 길이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리면 변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우주는 이 속도 한계, 빛의 속도라는 개념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물체가 조금만 움직여도 길이가 엄청 많이 변해요. 그리고 회전이라는 게 제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네. 일정한 주기로 회전한다 이런 게 제대로 생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 법칙이 굉장히 이상하고 그래서 기계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세계랑 다르게. 그래서 길이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어떤 그 고급 이제 고급 기계가 네. 그 어떤 수준 높은 공학이 발달할 수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 회전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회전하는 동작도 그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바퀴를 발명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모터도 발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의 뭐 예를 들면 기계라던가 좀 도구라던가 이런 건 상당히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만들어도 금방 부서진다거나 금방 고장난다거나 뭐 이런 수준입니다. 대신에 자신의 의식을 이용해가지고 불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마법을 쓸 수가 있고 손에서 막 빛이 나가고 막 불을 일으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보여요. 오리엔탈리즘? 맞아요. 그쵸. 예, 안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신겐후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중국풍의 이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약간 대인 뭐 이렇게 나오고. 맞아요. 그쵸. 그다음에 막 수양을 해가지고 막 수련을 하고, 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내부 우주는 상당히 그런 어떤 미신과 어떤 신화와 그 다음에 또 마법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배를 하고 반면에 이제 기술이라던가 과학이라던가 이런 거는 많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사회로 나오거든요. 이 내부 우주에 사는 인격체들을 바깥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하고 엔트라고 부르죠. 네, 그 엔트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인투버스인가요? 인토버스. 인터버스. 네.
이게 내부 우주란 뜻이죠? 네네. 네. 그렇게 이제 조어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따와가지고 엔트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 우주 하늘에 별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그 별이 뭐냐면은 그 제벡스 컴퓨터에 이제 그 접속을 하면은 그러니까 제벡스 컴퓨터에서 이 제벡스 내부로 연결이 되면은 그 빛이 나는데 그게 이제 별이 돼요. 그래서 그 제벡스를 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부 우주가 암흑이 돼버리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신이 노했구나. 신들이 네. 노하셨다. 네. 이것은 어떤 예언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무서워하죠. 이 신이 누구냐면은 혼돈의 소용돌이 교주가 신입니다. 아, 혼돈의 소용돌이가 그래서 계속 그 혼돈의 소용돌이 교주가 중간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 신도를 보내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 우주 그 내부 우주로. 그렇죠. 근데 그 내부 우주에도 신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한 네. 명이 빛의 축 교주고, 그러니까 아. 암흑의 신이라는 신이 있고, 뭐 빛의 신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그쵸. 한 명이 빛의 축의 교주고, 한 명이 혼돈의 소용돌이 교주예요. 근데 빛의 축 교주가 중간에 죽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서 계속 얘기가 들려오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를 그쵸. 하잖아요. 신탁이 신들이 없다. 우리를 버렸다 막 이런 그렇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빛의 축 교주가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또 그거 생각나요. 전렉 코일이라고 제가 네, 저번에 네. 다루고 싶은데 좀 아껴놓고 있다는 그 애니메이션 있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한 에피소드가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구글 글래스 같은 게 이제 보편화가 돼가지고 증강현실이 상당히 일반화가 된 그런 시대인데 증강현실을 봤을 때만 보이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일리걸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버그 같은 게 있어요. 버그 같은 게 까맣게 보이는데 근데 그 어느 날 엄청 작은 이제 일리걸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버그들이 약간 수염처럼 이렇게 사람들 이제 턱에 막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안경을 껴야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수염 같은 이 작은 얘네들이 인격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인간이 신인 거죠. 그래서 와 신이시다 이러면서 막 와 이렇게 숭배를 하다가 서로 막 같이 전쟁을 하고 막 그 다음에 막 턱에서 한쪽 턱에서 다른 쪽 턱으로 막 핵폭탄을 쏘고 막 이러면서 뭔가 그 문명 게임 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뭔가 문명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돼요 얘네들끼리.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 제벡스가 이제 꺼지고 그 다음에 이 내부 우주의 엔트들이 혼란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 걔네들을 좀 악용을 하려는 이런 교주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교주는 결국 이 엔트들을 전부 이제 대거 현실 세계로 끌어와가지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벡스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가 안락 의자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 안락 의자에 앉으면은 자기의 신경과 뇌 모든 게 이제 제벡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감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제벡스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공각기동대에서 그 요 목 뒤에 이거 전선 꽂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매트릭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매트릭스. 네. 근데 그게 연결을 하면은 그 내부 우주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내부 우주에서는 그 하늘에서 별에서 그 감각 신호가 아래로 이렇게 빛처럼 이렇게 흐름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엔트가 이제 올라타가지고 그 흐름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그 컴퓨터에 있던 이 인격이 지워져 버리고 그 엔트가 이 인격에 덮어 씌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히 기억 같은 게 다 초기화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혼돈을 일으키고 현실 감각이 없었던 것도 사실 이 사람들이 다른 우주에서 완전히 다른 곳에서 와서 이렇게 된 거였죠. 네. 근데 과학자들은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제벡스가 사람들한테 마약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금단 증상이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제백스가 모든 욕구를 다 만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뭐 쾌락 같은 것도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먹고 싶어 이러면 이제 다 자동으로 나오니까 네. 이게 마약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 이제 심층 의식에 숨어 있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욕구 같은 것을 이제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혼돈의 소용돌이 교주가 원한 게 뭐였냐면은 제백스를 켜가지고 그 모든 엔드들을 다 이제 땅으로 불러오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사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죽는 거니까 그렇죠. 어. 현실 세계의 사람의 인격이 사라지는 거죠. 네. 네. 그 누구야 그 투리엔에서는 우리가 이 와로스 안에 있는 인격체도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로스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인격이 덮어씌워지게 돼가지고 사람이 죽는 것도 문제다. 그런 그래가지고 침략도 용납할 수 없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와로스에 있는 사람들을 다 격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추후의 수단을 강구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네. 제 그래서- 생각에는 뭐 로봇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네, 약간- 좀 마지막에 그런 내용 나오지 않아요? 에필로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엔트를 수용하기 위한 약간 빈 유기체, 빈 이제 몸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수용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까지가 4권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5권은 이제 그 3권의 마지막, 아까 이제 공성님이 말씀하셨던 그 3권의 마지막에 브리길리오가 브르길리오가 도망가는 네, 과거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주인공들이 그 영감을 얻은 거죠. 아, 저렇게 다른 세계선으로 갈 수도 있겠고 다른 시점으로 갈 수도 있겠고 우리가 타임머신을 만들 수가 있구나. 사실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물리적인 원리상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계속 안 되죠. 뭔가 실험이 안 되는데 그 미래에서 온 헌트가 과거의 헌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뭐 힌트를 좀 주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이 약간 충격적으로 느껴질 거야 라면서 능청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뭐 빼박 증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 성공을 해요. 이게 뭐 양자역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이게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공상님? 이해하신 만큼 설명을 해줘 보시죠. 저도 막 그냥 읽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읽으면서 넘겼던 것 같은데 네.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어쨌든 그래서 요런 거 보면은 뭐 네.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그 분기마다 새로운 평행 우주가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그 시간 타임머신을 개발하는 요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타임머신 근처에서 이런 평행 우주들이 막 섞이는 일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수렴이라 그러죠? 네, 소설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평행 우주에 있던 뭐 그 인물들이 뭐 같은 평행 우주로 와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 평행 우주에 있던 인물이 다른 평행 우주로 가버리고 이러면서 예를 들면 인과관계가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러기도 하고 나는 분명히 너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얘는 들은 말이 없다고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 약간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그렇죠. 계속. 여기서도 처음에는 얘가
얘가 좀 기억력이 안 좋나? 이러면서 막 넘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도 그런 얘기 나와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연인끼리 싸울 때라던가 뭐 친구끼리 다툴 때라던가 이럴 때 이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 뭐 딱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이 현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이 실험을 추진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지구인들이 투리엔인한테 막 안심을 시키죠.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다 말하면서. 네. 그래서 그래서 성공을 하는 데까지가 이 소설의 절반입니다. 그쵸? 네. 네. 요 절반이 또 이제 그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네. 그 조카 있잖아요. 조카. 밀드레드. 아, 맞아요. 밀드레드 얘기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4권에도 비슷한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4권에는 누구지? 작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4권이랑 5권이랑 둘 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좀 강한 여자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캐릭터 말고 물론 이 캐릭터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캐릭터가 누구냐면은 그 내부 우주에서 온 여자 있잖아요. 아, 그쵸. 닉시. 네, 닉시도 네. 중요하고. 작가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메린. 아, 그쵸. 네. 메린이라는 작가와 닉시라는 그 인물이 참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그 다음에 5권에서도 그 밀드레드라는 네. 친구가 단체커 교수의 사촌으로 나오는데, 네. 이 단체커, 사람도 작가죠? 그쵸. 작가하고, 네, 작가고, 네. 그 다음에 상당히 말이 많은 걸로 나오고, 그래서 단체커가 아주 좀 질려하면서 얘를 이제 그 투리엔을 좀 쫓아버리려고 했는데, 같이 알고 가게 보니까, 예, 아, 임무가 있어가지고, 생겨가지고 또 같이 가게 되는, 네. 요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밀드레드가 사실 이제 단체커한테는 이제 정말로 좀, 사고뭉치 동생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콜드웰, 저번에 말씀드렸던 네. 이 세계관 채광자인 콜드웰 씨가 봤을 때는, 아, 이 밀드레드가 참 그 통찰력이 있구나. 사실 우리가 그동안 엄청 오랫동안 이제 겪어오면서 겨우 깨달았던 거를 얘는 우리가 아무 설명도 안 해줬는데 혼자 깨닫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느끼면서 좀 감탄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밀드레드가 네. 그 실로한이라는 과학자가 나오잖아요. 투리엔 쇼움 아닌가요? 쇼움이라는 네. 투리엔 과학자가 나오는데 얘가 사람을 진짜 싫어하잖아요, 인간을. 그러니까 투리엔인인데 지구인을 불신하죠. 네. 그래서 지구인들은 내가 지구인들의 역사를 보니까 이 역사는 정말 피와 배신과 증오와 혐오로 얼룩진 역사고 이렇게 육식 동물에서 진화한 그렇죠. 그 인종은 불가능하다.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폭력적인 이런 생물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얘네들을 옛날에 이제 그래서 이 투리엔인이 은하계를 완전히 이제 그 폐쇄해 버리려고 했었잖아요. 네. 중력 감옥에 가둬가지고. 네, 완전히 이제 감싸는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구인이 아무리 이제 우주 밖으로 태양계 밖으로 진출하려고 해도 못 나가도록 그렇게 아예 막아버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외계인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네. 그게 어떤 외계인이 우리가 이제 바깥 은하로 이제 진출하는 것들 맞고, 근데 바깥 은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신호도 맞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쇼음이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밀드레드랑 어떤 우정을 갖게 되면서 아, 모든 인간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아닐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이 뭐냐면 우리가 과거로 이제 여행을 떠나면 그럼 우리가 투리엔인과 이 지구인이 좀 더 일찍 만나서 일찍 같이 함께 뭔가 그 더 발전을 5만 년 전인가요? 2,500만 년 전. 2,500만 년 전부터
투리엔인과 지구인이 협력하여서 그러니까 그 당시엔 미네르바인이었죠. 그렇죠. 네. 미네르바인이 협력했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더 멋진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을까. 뭐 이런 제안을 하죠. 네. 그래서 투리엔인과 이제 지구인이 둘 다 그 프로젝트에 동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쇼움이 제안한 거는 지구인이 진짜 위험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2500만 년 전에 과거를 봐가지고 과연 브리길리오 때문에 전쟁이 난 건지 아닌지를 한번 보자. 그쵸. 이게 처음 제안이었죠. 맞아요. 불길리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는 상당히 협력적이고 온화한 그런 종족이었는지 뭐 이거를 보자. 뭐 아니면은 우리가 손절을 하자. 그렇죠. 네, 지구인 손절하자. 그렇죠. 이런 주장을 약간 했죠. 네. 그래서 가봤더니 그래서 이제 2부가 시작됩니다. 2부가 미네르바의 임무죠. 네. 네, 미션 2 미네르바인데 이 미네르바로 갔더니 어떤 상황이었냐면 약간 우리랑 북한 느낌이 났어요, 저는. 그러니까 두 나라, 이 세리오스와 람비아가 서로 긴장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람비아가 추구하는 노선과 이제 세리오스가 추구하는 노선이 다른 거예요. 세리오스는 약간 협력적이고, 좀 이제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이 기술을 자본주의인 그쵸. 것 같아요. 자본주의고, 네. 그 다음에 람비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약간의 독재? 왕정? 네, 그쵸. 그래서, 이 위로부터의 그 억압과 약간의 컨트롤이 있어야 이 기술이 빨리 발전한다. 그 다음에 그 세데리오스인은 자유로운 경쟁이 있어야 발전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양쪽 다 좀 비슷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 책에서는 그 양쪽 세계에서 다 이제 어떤 기술이 발달하는 속도는 비슷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올해 이제 약간 냉전을 좀 비유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냉전 상태에 있다가 드디어 이 세리오스의 대통령과 그 다음에 람비아의 왕이 회동을 하기로 했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냉전이 거의 끝나는 무렵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좀 화해 모드가 이제 나왔고, 그래서 이 약간 그 김정은과 그 문재인의 회동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회동을 했는데 돌아가는 비행기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죠. 네. 테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리오스의 그 대통령이 만나고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였죠. 네. 만나고 이제 같이 돌아가는 비행기였는데 그거를 람비아 국왕 아니었나요? 람비아 국왕이랑 네. 세리오스 대통령이 같이 탄 비행기.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격추가 되고 그게 세리오스인의 짓이다. 뭐 이래가지고 네. 그 화해 모드가 팍 깨지고 서로 이제 완전 전면전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게 이제 지금까지의 세계선이었다면 지금까지 역사였다면 여기에 이제 브루길리오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브리길리오가 개입한 역사죠. 그쵸. 네네. 그게 브루길리오가 개입한 역사고 근데 이제 주인공 일행이 그 과거로 가면서 그 과거를 개변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브리길리오의 음모를 막고 그래서 사이좋게 잘 살았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 시간 여행은 사실 좀 익숙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과거로 가서 전쟁을 막는다 이런 거는 그렇죠. 좀, 뭐 클리셰적인 내용이죠. 네. 클리셰적인 내용이지만 근데 그 내용도 얘기해 주세요. 그 뭐지? 조락이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브리길리오를 어떻게 막냐면 그 브리길리오가 그 샤피에로노를 훔치거든요. 샤피에로노를 훔쳐요. 그 조락이 그러니까 어떻게 훔치냐면은 그 헌트 일행을 다 붙잡아요. 그래서 총을 이렇게 겨누고 못 가게 이렇게 막고 조락한테 명령을 하면은 조락은 그 승무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브리길리오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브리길리오가 이제 그 샤피에로노를 점거를 하고 그 샤피에로노의 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그 미래에서 타고 온 함선들을 가동을 시켜서 세리우스호를 공격하겠다 이런 목적이었는데 이제 헌트가 생각을 해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그 개체가 하나 만드는데 그게 그 샤피에론호에 있는 거품 생성기, 네. 그 양자목 거품 생성기를 작동을 시키면은 그 앞부분에서 나왔던 수렴 현상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브리기울료가 막 여러 명이 됐다가 막 없어졌다가 브리기울료가 가지고 있던 우주선도 막 생겨났다 없어졌다 막 이러다가 하하. 다 없어졌을 때 그 거품 생성기 딱 끄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 수렴 현상이 생겨서 전자 기기가 막 다 오작동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조락도 이제 죽어버립니다. 조락의 그 뇌가 다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하하. 전기 신호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조락이 죽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사실 인간들이 이 시간 여행하는 그 기계를 만들 때, 장치를 만들 때, 그 하나하나 이제 그 시험을 해보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무생물만 이제 보냈다가, 네. 그 다음에는 기계를 보냈다가, 그 다음에 인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조락이 운전하는 이 샤피에론호, 그 인간을 뺀 샤피에론호만 보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인간들이 이 조락을 잃을까봐 되게 두려워해요. 얘는 컴퓨터일 뿐이고 이제 조락은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들이 약간 조락한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너가 못 들어오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백업을 해두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조락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백업을 살려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신에 이 전투에 대한 기억은 다 없어져 있죠. 네. 그래서 막 조락이 기억상실증을 걸렸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막 이런 조락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장면이 있고 또 그 과거로 왔다가 이제 미래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미래로 못 돌아갈 뻔해요. 미래로 못 돌아갈 뻔했는데 다행히 그 미래하고 연결이 되는 송수신기가 이제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브리길리오가 터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 미래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 거품 생성기를 켰을 때 우연히 이제 저쪽 우주에서도 송수신기로 이제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었는데 거품 생성기를 작동을 하니까 우연히 또 연결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소설에서 묘사되기로는 그 번개가 치면은 번개가 그 전압이 가장 낮은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품 생성기를 딱 켰을 때 그 거품 생성기가 전압이 가장 낮은 피레침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수신호가 딱 송신이 됐다. 네. 그래가지고 미래와 다시 연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평행 우주를 다룬 그런 컨텐츠가 또 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슈타인즈 게이트라는 애니메이션이 생각났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제 라이트 노벨, 그러니까 그래픽 비주얼 노벨 게임인데 애니메이션으로도 상당히 잘 만들어져가지고 히트를 쳤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아까 계속 세계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계선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0.00 몇 세계선인데 0.몇의 세계선으로 가면 내가 죽지 않는 이 미래가 있고 근데 그렇게 세계선을 많이 건너뛰려면 뭐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슈타인즈 게이트도 한번 다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네, 5권 얘기 스토리는 여기까지 다 하면 될까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네. 공상님은 5권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4권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4권에 내부 우주 나오는? 네, 개념들이 너무나 참신했고 너무 재밌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 네. 5권에서 4권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게 약간 아쉬웠어요. 그렇죠. 이 등장인물이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네. 그게 아쉬웠고 4권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가장 참신했고 그리고 또 그 1, 2, 3권에서 나왔던 그 약간 스토리의 비밀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래서 저는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저는 1권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1권이 사실 읽다 보면은 와 우주인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수수께끼 자체가 네. 달에서 5만 년 전에 인간의 시체가 나타났다라는 그 수수께끼 자체가 상당히 그러게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지?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게 하는 수수께끼고 그 다음에 그 처음에 그 이 월인의 시체 그의 주인공인 이름이 뭐지? 찰리요? 그쵸 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게 이제 그 프롤로그랑 에필로그로 나오잖아요. 코리엘. 네, 그쵸. 네. 코리엘의 그 시계가 막 발견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약간 되게 여운이 남는 거예요. 야, 이 먼 시대를 건너가지고 얘네들의 우정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짠했고 그 다음에 그 외계인들이 이권에서 나오지만 외계인들이 상당히 친절하고 또 이상적이기도 한데 또 옛날에 우리 그 인간한테 뭔가 못술짓을 한 애들이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스케일이 점점 커져가는 게 약간 에픽한 느낌일까요? 이랄까요? 약간 서사시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이 큰 이 시간대를 다루면서 그 다음에 그 인류가 사실은 약간 미싱 링크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지능을 갖게 되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약한 몸으로 다른 생물 종보다 우위에 서게 되고 뭐 이럴 수 있었는지 뭐 이런 거라던가 뭐 이런 게 미싱 링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의 그 어떤 간극을 이런 좀 멋진 상상력으로 좀 채워주는 게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아쉬운 점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약간 저번에 토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좀 옛날 소설답게 좀 사람들도 약간 고루한 그런 성격이 약간 고루한 그런 면이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여자 캐릭터들이 잔소리하는 캐릭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 그 단체커가 이 사촌 동생한테도 그러지만 이제 비서 아주머니한테도 엄청 네. 질색을 하면서 저 잔소리로부터 피했으면 이러면서 저 콜드웰도 네. 아내한테 엄청 그 바가지를 긁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오원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평면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뭔가 좀 이야기를 정말로 끌고 나가는 거는 좀 남자 인물들한테 좀 집중이 되는 느낌이고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상당히 지금 봐도 좀 신선하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역시 이건 좀 옛날 미국 영화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우리 세계에 대해서는 약간 상상력이, 그러니까 외부의 우주나 뭐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기한 상상을 했다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간 좀 뭐지? 시리가 반응을 했네. 네.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는 좀 옛날스러운 그런 네. 면이. 근데 뭐 옛날 소설이니까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긴 네, 하죠. 네. 네. 그래서 약간 그 시대에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약간 투리엔 사회잖아요. 네. 예, 그런 쪽이 이제 그 상상에 반영이 된 건데,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어떤 게 이상적인 사회였나,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것도 좀 흥미로웠고, 그 이상적인 사회라는 것이, 사실 이게 시리즈가 상당히 그 간격을 두고 나온 시리즈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부에 나오는 묘사들이 살짝씩 이제 바뀌는 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 깊게 보면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럼 5권에서도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1, 2, 3, 4권에 내내
이제 중국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5권에서는 유일하게 중국 인물이 나와요. 맞아요. 그것도 약간 그렇죠. 약간- 시대의 변화를 네. 좀 반영한 게 아닌가. 5권에서 그것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인류가 그 투리엔인이 이제 인간을 봤을 때 그냥 살색이라고 하지 않고 네. 아 얘네가 분홍색부터 검은색의 피부를 가진 아, 요 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흑인도 포함을 해줬구나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네 그런 부분도 뭐 나름 즐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아이튠즈, 네.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트위터 맞아요. 제가 관리하는데 그 리트윗이 많이 된 것 같던데요. 리트윗이 많이 된 게 그 SF 강연 부산대에서 있었던 SF 강연 트윗이 이제 리트윗이 많이 됐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 단신에서 같이 다뤄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단신으로 만나요. 네. 만나요. 바이바이. 다음 방송에서 봐요. 봐요.